안녕하세요. Ask Professor 차 3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방사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번째고, 지난번에 우리 알파선 이야기했죠.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베타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타선에서는 베타선이 알려지고 나서 두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1896년에 베크렐이 방사선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 방사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1900년에 베크렐이 베타선의 E over M, 전하와 질량의 B를 측정했어요. 그게 무엇과 같다고 하는 것이 알려졌냐면,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면서, 톰슨이 무엇으로부터 전자 발견했냐면 크룩스관에 있는 음극선으로부터 전자를 발견했죠. 그 음극선의 E over M을 그 값을 계산한 거하고 똑같이 나와서 베타선이 전자들의 흐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그 뒤에 곧 이제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원자에게 전자가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930년에 체드윅이 베타선의 에너지를 이제 측정하는데, 베타선은 어떤 원자 핵에서 나오는 베타선이 똑같은 원자 핵인데도 이게 같은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에너지, 특히 연속적으로 모든 에너지들이, 물론 최대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에너지의 최대값, 이건 그 베타선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어요. 그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연속된 값을 이루고 있는데, 다른 알파선이나 감마선이나 또는 원자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도 전부 어떤 특정한 원자에서 나오는 것들은 선 스펙트럼만 존재했죠. 마찬가지로 감마선도 어떤 알려진 원자에서 나오는 건 다 똑같은 에너지의 이제 감마선만 나옵니다. 알파선도 마찬가지인데, 베타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상했죠. 그래서 베타선 에너지는 왜 연속적으로 분포될까,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자연 방사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자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자연 방사선이었죠.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방사선은 뭐가 있냐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었어요. 원자 핵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나올 때는 반드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의 형태로만 나왔다. 저절로 나오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알파선은 어땠습니까? 알파선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헬륨의 원자 핵이었죠.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인데, 그건 바로 무슨 얘기였습니까? 원자 핵 속에서 이 네 입자가,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단단하게 결합되어서 존재한다는 증거였고, 그 이유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을 가지고 알파선이 나오는 메커니즘을 잘 설명할 수가 있었죠. 장벽투과, 양자역학의 특징인 장벽투과를 이제 직접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가, 그래서 양자역학이 옳다는 증거가 이제 최초로 된 것이 바로 이 알파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베타선은 어떠냐면, 베타선은 이제 전자의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베타선 연구에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네 번째 기본임인 양력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본임이, 그 처음에 뉴턴에 의해서 만울력 알려졌죠. 그리고 쿨롱에 의해서 전기력 알려졌죠. 그것이 이제 기본임이었는데, 원자 핵의 존재, 원자 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다고 하는 걸 알고 핵력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제 이 양력의 존재도 베타선 가지고 양력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마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감마선은 어떠냐면 높은 에너지 진동수를 갖는 전자기파인데, 이 원자에서부터 감마선이 나오는 것은 원자에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즉 들뜬 원자핵에서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이제 전이 되면서 원자핵이 바뀌면서 그 차이의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를 이제 전자기파가 갖고 나오죠. 그것이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자의 구성 입자에 전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우리 원소의 주기율표에서 보니까, 원소 주기율표 하면서 우리 뭐를 바로 알았냐면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원자 속에 포함된 전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질량수는 무엇을 알려줍니까? 원자 핵의 전체 질량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소의 원자핵을 우리가 양성자라고 부르는데 전자들의 질량은 아주 작기 때문에 양성자 질량은 2000분의 1이기 때문에 질량을 얘기할 때는 전자들은 다 빼버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소 원자의 양성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있으면 그게 바로 원자번호인데 그놈의 질량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질량수도 원자번호에 비례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이 원소의 주기율표는 언제 발표됐습니까? 멘델레프가 1869년에 발표했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리고 1896년에 방사선 발견했죠. 그리고 1911년에 원자핵 발견했죠. 그리고 1924년에 베타 원리 발표하고 그 다음에 1927년에 불확정성 원리 발표되면서 원자핵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많았고 전자가 들어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나 불확정성 원리,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전자는 들어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알고 있다가 1932년에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하면서 드디어 이 문제는 해결이 됐죠. 그래서 중성자 수가 이 질량수와 원자번호의 차이와 같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질량수와 원자번호를 다 잘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타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원자핵 속에는 전자가 들어있을 수 없다고 설명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타 원리는 누가 이제 발견했습니까? 볼프강 파울리죠. 파울리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오고 원자를 설명할 때 양자수가 4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4개의 양자수가 주양자수, 궤도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양자수인데 주기율표를 이 양자수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잘 설명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전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런 주기율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기 어려울 때 파울리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베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상태는 요 양자수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두 전자가 상태가 같다고 하는 건 이 4개의 양자수가 전부 다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4개 중에서 하나라도 다르면 이건 양자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전자의 4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딱 하나밖에 없다. 이 베타 원리를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상태의 전자가 2개 이상 놓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베타 원리가 전자한테만 파울리는 처음에 전자에 대해서 발견했지만 전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미시 세계에 있는 입자들한테는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로부터 원소의 주기율표를 잘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자핵에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기본 입자를 크게 페르미온과 보존으로 구분합니다. 페르미온은 베타 원리가 적용되는 입자고 보존은 베타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입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같은 상태에 2개 이상의 입자가 놓일 수 없는 거, 이게 페르미온입니다. 같은 상태에 아무리 많은 입자라도 놓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보존이 되겠어요. 근데 이런 페르미온과 보존이 기본 입자라고 한다면 그 기본 입자들이 몇 개 모여서 된 복합 입자도 보존과 페르미온 둘로 구분이 되는데 보존들이 여러 개 모이면 그건 역시 보존이 됩니다. 근데 페르미온이 짝수게 모이면 그거는 보존이 돼요. 그래서 페르미온 2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입자는 보존입니다. 4개가 만들어서 이루어진 입자도 보존이에요. 그 이유를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르미온이 홀수계로 구성된 입자는 뭐냐면 이건 페르미온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원자핵의 경우도 이 원자핵이 보존인지 페르미온인지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의 성질을 볼 것 같으면 베타 원리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리량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질소의 원자핵이 있다고 한다면 질소의 질량수가 14인 그런 원자핵 이 원자핵은 보존이라는 걸 실험으로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질소 원자핵 속에 전자가 들어있어서 설명하는 경우하고 들어있지 않고 설명하는 두 가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들어있으려면 먼저 양성자는 14개가 있어야 되겠죠. 질량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전하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중에 7개의 전자가 들어있어 가지고 전하를 상쇄시켜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페르미온이 양성자도 페르미온입니다. 전자도 페르미온이니까 페르미온이 21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페르미온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자가 없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질량수도 설명하고 전하도 설명합니다. 근데 이때는 뭐가 됩니까? 페르미온이 14개 있으니까 이거는 보존이 되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이 실험으로 관찰된 질소 14의 원자핵을 설명하냐면 질소 14의 원자핵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포함된 것은 이 베타 원리를 가지고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불확정성이란 뭐냐면 통계에서 표준 편차와 같은 것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똑같은 것을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우리 무엇을 구합니까? 평균값을 구하죠. 그 다음에 그 자료가 평균값에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각각의 측정값에서 평균값을 뺀 다음에 그것에 제곱한 것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 제곱한 것의 평균은 또 무엇과 같다는 걸 바로 볼 수가 있냐면 그 측정값의 제곱의 평균에 빼기의 평균에 제곱한 것과 같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의 제곱근을 취한 게 바로 표준 편차인데, 그래서 표준 편차는 바로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평균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대값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x라는 변수가 있으면 여기 파동함수의 제곱은 이 x에 위치할 확률 밀도죠. 그래서 그 위치값에다가 그 위치에 존재할 확률 밀도를 곱해가지고 다 더한 게 바로 평균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x 제곱의 기대값을 이렇게 계산하고 그 차이를 해서 마치 이 표준 편차 구하듯이 이렇게 구한 거,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불확정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델타 x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값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불확정성인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무 데서나 이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개의 물리량, x면 x가 위치죠. 위치의 x좌표면 운동량은 그 x성분, 이 둘 사이에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고, y면 py, z면 pz, 요거 사이에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위치와 선동량에 대한 불확정성의 곱이 0이 아니다. 여기 작은 값 2분의 h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0이면 어떻게 돼요? 델타 x도 0이고 델타 y도 델타 px도 0일 수가 있죠. 두 개를 모두 다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불확정성 원리는 x와 px 이렇게 서로 켤레가 되는 두 물량은 둘 모두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을 갖는 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가 되겠고, 하이젠베르크는 1925년에 양자역학 이론을 발표하고 1927년에 불확정성 원리를 깨달았는데, 이 불확정성 원리가 아주 말로 이해하기가 간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할 때 바로 불확정성 원리가 양자역학의 기본 바닥에 있는 그런 원리인데, 이것을 설명하면 많은 것을 편리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원자핵 속에 전자가 들어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불확정성 원리, 델타 x, 델타 p는 2분의 h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은 무엇이 위치 불확정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원자핵의 크기를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원자핵의 크기가 대략 5페르미쯤 된다고 하겠어요. 페르미는 10^-15승 미터죠. 이게 대략 이제 보통 크기, 원자핵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불확정성 원리에서부터 델타 P는 이 델타 X분의 H바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 불확정성의 최소값을 계산하는데 그걸 수치값으로 계산할 때 우리 H바 C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우리 몇 번 얘기했어요. H바 C는 197.3 MeV 페름이죠. 그래서 여기 이 델타 X분의 H의 분자 분모의 C를 이렇게 곱하면 바로 계산이 되겠죠. 그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20 MeV per C가 되는데 MeV per C가 바로 운동량의 단위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 상대성 이론에서 구하는 에너지는 그 운동량의 제곱 더하기 정지 질량 곱하기 C 제곱의 제곱이
이 총에너지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니까 그것의 제곱권이 이렇게 된다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운동량을 집어넣고 여기서 구한 운동량의 최소값 집어넣었어요. 20mv. 그 다음에 전자의 정지질량 에너지 0.511mv 집어넣으면 0.511은 20mv에서 굉장히 작으니까 무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자 핵 속의 전자의 최소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20mv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어땠습니까? 그 베타 선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연속적인 에너지 분포가 나왔는데 그때 그 에너지 최대값이 얼마냐면 베타 붕괴 측정 베타선 에너지의 최대 에너지가 1MeV입니다. 그런데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전자의 최소 에너지가 20mev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전자에서부터 전자가 바로 튀어나온 것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에너지는 갖고 나와야 되겠죠. 요거 두 개를 비교할 것 같으면 네, 우리가 직접 관찰한 베타선의 전자는 원자 핵 속에 원래부터 있던 전자가 튀어나온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 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베타선이 연속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건 누가 관찰했냐면 중성자를 발견했던 체덱이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크게 그릴 것 같으면 여기에 가로축은 뭐냐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게 MeV 단위로 이렇게 하고 거기서 세기는 그 전자가 얼마나 많이 그 에너지의 전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것 같으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전자는 0.2MeV쯤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 에너지가 1.0 에너지 또 1.2 에너지 이건 이제 어떤 원자핵이냐 또 어떤 상태에서 나오는 베타 붕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무튼 같은 반응에서 나오는 이 최대 에너지는 어떠냐면 항상 같은 값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체덱이 1930년에 중성자를 발견하기 2년 전이죠. 베타선 에너지가 연속적인 값을 갖는데 그때 베타선 에너지의 최대값은 반응에 따라서 다 똑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관찰됐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원자에서 나오면 여기에 이제 그 비스무스 83, 210의 원자에서 나올 때는 여기 한 1.15쯤 되죠. 또 어떤 다른 원자에서는 1.1쯤 되고 뭐 이렇게 그렇지만 반응이 정해지면 다 똑같은 그런 에너지 값이 관찰이 되는데 이 베타선의 에너지가 연속적인 것은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다른 알파선이나 감마선이나 이런 것과 굉장히 대조가 됐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관찰됐을 때는 이게 너무 이상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거 아닌지 이게 여기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다른 알파선이나 감마선은 전부 어떻습니까? 원자핵의 처음 들뜬 상태와 그 다음에 낮은 상태 사이 에너지 차이가 되는 에너지가 이게 바로 알파선이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 그 다음에 감마선이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최대값보다 더 작은 에너지도 나오니까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퍼즐을 누가 해결했냐면 파울리와 페르미가 해결했습니다. 먼저 파울리는 굉장히 이제 그 클레버한 똑똑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1930년에 베타선의 에너지가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이 실험 결과를 보고서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베타선이 나올 때는 베타 전자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입자도 또 나오는 것이 틀림없다. 근데 그 다른 입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 또 질량도 매우 작고 이래가지고 관찰이 안 되는 것이 틀림없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아직 중성자가 발견되기 전이어서 뉴트론, 그 중성자라는 의미죠. 중성자라고 부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제안, 이건 간단하게 그래서 베타 붕괴에서는 전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입자도 나온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제안을 누가 받았냐면 페르미가 받았습니다. 페르미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핵물리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페르미는 이 파울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베타 붕괴 이론을 수립합니다. 자, 베타 붕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을 수립한 거죠. 그때 도입한 것이 바로 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미는 1933년에 베타 붕괴에서 방출되는 중성 입자를 뉴트리노라고 부르자고 제안하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베타 붕괴에서는 전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뉴트리노도 같이 나오고 뉴트리노는 거의 질량이 0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그런 아주 질량이 없는 그런 입자고 전하도 물론 없죠. 그런 입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타 붕괴가 일어나면서 바로 양력의 존재가 알려지게 된 것인데, 자, 우리 만유인력과 전기력의 기본이므로 강력과 양력, 원자핵이 발견되고 원자핵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견되면서 이 힘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강력은 뭐냐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쿼크만 강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쿼크가 무엇이 있냐면 그 다음에 왜 강력이 작용하냐면 그 작용하는 걸 이름을 색이라고 부르는데, 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 강력 작용 원인이 색깔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제 강력입니다. 근데 쿼크가 가지고 있는 색 사이에 마치 이제 전자와 양성자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한다고 하면 그 전기력을 작용하게 하는 원인을 우리가 전하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것처럼 강력을 작용하게 하는 원인을 우리가 색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색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색이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색의 색의 원색, 그게 세 가지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쿼크가 모여서 바리온과 메존, 양성자와 중성자가 바리온인데, 그래서 쿼크 세 개가 모인 걸 바리온, 그 다음에 쿼크하고 반쿼크가 모인 걸 메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쿼크가 모인 게 바리온과 메존이고, 그 다음에 바리온과 메존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전체 색이 무색이 되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마치 원자를 양성자와 전자가 만들 때 원자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전하가 중성이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무색이 되게 만드는데, 이때 이 강력이 교환되는 메커니즘은 글루온의 교환으로 설명이 됩니다. 마치 전기력이 작용하는 것은 포톤의 교환으로 설명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쿼크가 있으면 업쿼크, 다운쿼크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글루온을 전달하면서 강력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양력은 그것에 비해서 어떤 것이냐면 쿼크와 렙톤이 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렙톤은 우리 나중에 배울지 모르지만 전자와 뉴트리노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렙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리온과 베존은 쿼크로 만들어진 무거운 입자들이죠. 바리온은 중입자라는 뜻이고 메존은 중간자라는 뜻인데 렙톤은 경입자, 가벼운 입자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쿼크와 렙톤의 양력의 영향을 받는데, 양력이 이 영향을 줘가지고 뭐하냐? 플레이버를 바꿉니다. 플레이버는 종류를 바꾸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쿼크의 종류를 바꾸게 만들고 렙톤의 종류를 바꾸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온과 메존이 다른 입자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양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렇게 양력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 양력이 작용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이런 헤비 보존이라고 부르는 보존의 교환으로 설명합니다. 이 보존이 전하를 안 갖고 있는, 전하가 없는 보존을 제로 보존이라고 하고, 전하를 가지고 있는 보존을 W 플러스 W 마이너스 보존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중성자와 양성자가 W-를 교환하면서 이렇게 전자하고 뉴트론을 내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양력이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베타 붕괴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우리 베타 붕괴는 원자핵에서 나오는 거니까 원자핵에 원래 있던 전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바뀌면서 그때 만들어진 전자가 원자핵 속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베타 붕괴가 되겠어요. 그러면 원자핵 속에서 중성자만 양성자와 전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양성자도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양성자도 양전자와 또 뉴트리노로 바뀝니다. 자, 그렇게 바뀌면 베타 플러스 붕괴를 하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중성자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중성자 속에는 업코크하고 다운코크, 업코크 한 개하고 다운코크 두 개가 있는데, 이때 색깔들이 이렇게 원색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합해서 하얀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린 겁니다. 또 양성자가 이렇게 있다면 양성자는 어떠냐면 전하를 맞추기 위해서 다운코크 하나 있고 앞코크 두 개 있는 거, 이게 바로 양성자가 될 텐데, 이때 이것들의 양력에 의해서 코크의 플레이버가 바뀌면 베타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베타 마이너스 붕괴는 뭐냐면 어땠어요?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와 그 다음에 여기 뉴트리노인데 뉴자가 뉴트리노예요. 이게 전자 뉴트리노인 거고, 여기에 바 이렇게 붙인 게 반 뉴트리노입니다. 반 입자예요. 반 뉴트리노. 그러면 요건
그 안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안에 있는 중성자 안에 있는 D코크 하나가 업코크로 바뀐 거예요. 업코크로 바뀌고 전자와 뉴트론을 바꾸면 D코크 하나가 업코크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양성자가 됐죠. 그다음에 베타 플러스 붕괴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베타 플러스 붕괴는 프로톤이 뉴트론으로 바뀌고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고 그다음에 양전자가 나왔습니다. 전하를 보존하려면 양전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뉴트리노가 나온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된 거냐면 업코크 하나가 다운코크로 바뀐 게 되겠어요. 무엇에 의해서? 양력에 의해서. 근데 여기에 항상 이렇게 뉴트리노가 따라서 나오는 건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렙톤 보존 때문입니다. 붕괴하기 전에 뉴트론만 있을 때 거기는 렙톤이 하나도 없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렙톤이 아니고 바리온인데, 자, 이렇게 반응하기 전에는 렙톤이 없었으니까 반응 후에도 렙톤 넘버가 없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나오면 전자의 렙톤 넘버가 1이라고 한다면 반 렙톤의 렙톤 넘버는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그래서 뉴트리노가 반 뉴트리노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붕괴는 전자하고 반 뉴트리노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붕괴는 또 어떻게 되냐? 베타 플러스 붕괴는 여기서 양전자가 나와야 되는데 양전자가 바로 반입자지죠. 그래서 여기서 뉴트리노, 그 반 뉴트리노가 아니라 그냥 뉴트리노가 나와가지고 렙톤이 보존되도록 그렇게 이제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핵자, 양성자나 중성자 입장에서 베타 붕괴는 무엇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냐면 쿼크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자유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중성자는 저절로 양성자로 변하지만 양성자는 절대 중성자로 안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보다 살짝 더 큽니다. 중성자의 에너지가 양성자의 에너지보다 더 커서 양성자의 들뜬 상태가 중성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있을 때는 중성자만 양성자로 바뀌지 양성자는 중성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자 핵에서는 베타 마이너스 붕괴와 베타 플러스 붕괴가 같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자 핵에서는 어떠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쭉 이렇게 모여있죠. 우리가 원자 핵은 가장 낮은, 마치 원자에서 에너지 값이 가장 낮은 데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있듯이 양성자와 중성자도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을 수 있는 상태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양성자와 중성자가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에너지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페르미 에너지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부터 핵자가 놓인, 핵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이죠. 가장 높은 에너지, 껍질 에너지를 페르미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는데, 들뜬 상태는 어떨 수가 있냐면 이렇게 페르미 에너지보다도 더 위에, 더 높은 상태에 이제 양성자나 중성자가 있을 때, 이때 그게 바로 들뜬 상태의 원자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렇게 들뜬 상태, 이렇게 돼 있을 때, 근데 들뜬 상태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베타 마이너스 붕괴의 경우에는 같은 페르미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여기에 오른쪽은 중성자입니다. 중성자에는 높은 에너지의 중성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한 군데, 여기에 빈 데가 있어요. 더 낮은 에너지의 양성자 에너지 하나가 비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놈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저 낮은 양성자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중성자가 저절로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가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베타 마이너스 붕괴였어요. 자, 이거는 중성자가 자유 상태에 있을 때도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원자핵에서는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있냐면 양성자의 숫자가 더 많아가지고 양성자가 오히려 페르미 에너지보다 더 높은 상태에 하나가 있고, 이게 지금 들뜬 상태입니다. 중성자의 경우에 여기 이렇게 하나가 비어있는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 이게 양성자더라도 원자핵에서 더 낮은 상태가 비어있으니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것 같으면 어떻게 했냐, 이때 바로 양성자가 그 양전자를 내보내면서 중성자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베타 플러스 붕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타 붕괴는 두 가지, 베타 마이너스 붕괴와 베타 플러스 붕괴가 있고, 베타 마이너스 붕괴에서는 전자가 나오는가 하면 베타 플러스 붕괴에서는 양전자가 나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베타선에 대한 오늘 강의를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감마선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